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고영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기본 강의로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한 40에서 5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헌법 통해서 헌법이 뭔지 2차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헌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는 건가, 또 이제 그 헌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법률 용어로서 법률 용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어로 영어 단어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또 헌법의 속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치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 강의 들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 그냥 내가 이번에 한 번 듣고서 그냥 완벽하게 헌법을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헌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전체적인 신뢰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강박관념이라든가 법이니까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 같은 거 버리시고 편하게 헌법과 잘 융화되고 즐기고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과목이 재밌으면, 잘 아시잖아요. 과목이 재밌으면 괜히 그냥 자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올라도 막 맞춰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헌법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헌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국가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서 뭐 전 세계가 하나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가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헌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국가는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국민의 아주 기본된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 기본된 권리 보장을 줄여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권이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옛날 이야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서울시의 어떤 지도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산 중심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길을 헤매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국가가 태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운영의 주체가 좀 바뀌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일단 국가라는 게 있다고 했죠? 국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 국가를 이렇게 긁으면 여기가 이제 영토라고 그래요. 국가가 영토 안에 있고, 그 이제 인접국은 인접국대로 또 이렇게 생긴 영토가 있겠죠. 근데 이 국가를 이상하게 사람들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국가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평창을 하려고 합니다. 영역을,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인접국이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외침이라고 그러죠. 외침. 자, 외침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게 국가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확장은 못하더라도 있는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그 지키는 것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했어요. 군인이.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즉 직업란에 군인이라고 쓰나 준비된 군인. 그게 이제 상비군이에요. 항상 준비된 군인. 그 상비군은 다른 경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비군은 군인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생산 소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구성원 중에 일부가 세금이라는 걸 걷어서 그 친구들한테 너는 군사 일만 해. 우리가 너 월급 줄게.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가라는 게 고대 도시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 1789년을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이제 시민혁명 있기 전과 우리가 후로 나뉘어요. 이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 치면 그때까지 국가를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려요. 그래서 그 왕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하나 가져요.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명령을 하면 자신의 몸처럼 샥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조직을 가지고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신민을 통치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신민을 통치를 해요. 그럼 통치한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야, 너 세금 내고 너는 군대 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로서 행하는 행위 또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국가로서 행하는 작용. 그럼 이 화살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왕이 일방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어떤 신하와 백성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을 법률 용어로 해서는 갑을병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을 그러면 이제 항상 법률 용어에서 갑과 을이 어떤 법률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는 아무래도 둘 중에 조금 더 힘이 센 애가 있겠죠. 사용자, 피용자, 부자, 가난한 사람, 대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갑이 조금 힘이 센 애들이다 그래서 갑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 용어에서는 원래 똑같아요. 대등한데 여기 이제 당사자를 갑을 병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갑이라고 하는 친구다. 갑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국가가 뭐를 한다고요? 야, 너 세금 내 이랬다고. 너 세금 내 이렇게. 근데 이 세금 내 하는 게 갑의 어떤 의사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왕이 정해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가라 그러면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지금 왕이 어떤 피라미드 조직을 가지고 어떤 지금 문제가 된 갑에게 야, 너 세금 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얘가 다 모든 거를 결정을 해서 얘가 세금을 얼마가 낼 건지를 결정을 해서 또 이거 안 내면은 막 와서 강제로 뺏어가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세금 안 냈다고 막 곤장 때리고 집에서 막 다 뒤져서 뺏어가고 뭐 딸을 막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가서 관기로 삼고 뭐 이런 게 이제 드라마 영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이 너무너무 일방적인 지금으로 치면 갑질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어쩌면은 좀 모자라게 생겼는데 너는 그렇게 네가 모든 것을 다 행사하고 나는 이렇게 피동적으로 지배만 당하고 있을까? 즉 얘는 뭐예요? 지배자죠, 지배자. 얘는 지배당하는 애, 피지배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될 것 같으면은 이런 행위를 하는 애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가 뭐였느냐? 나는 얼핏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신. 100번 양보해서 너네는 인간이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사람이라 설사 치더라도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나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한은 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그래서 나 하기 싫고 나 진짜 너네들처럼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거를 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걸 뭐라 그랬죠? 왕으로서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쟤는 신이었구나. 혹은
신은 아니더라도 신으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이었구나. 아, 그럼 지켜야지. 뭐 이러고 이제 열심히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789년까지 이어져 옵니다. 처음에 중간에 이제 왕이 교황으로 조금 바뀌던 이제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와요. 자, 이거 한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법학이에요. 학문이겠죠. 선생님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국가는 어떤 걸 국가라 그래요? 그래요. 아, 국가라고 보이려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소나 요건이 나오면 이런 개념이에요. 밑이란 뜻이죠. 또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빠졌어도 3분의 2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다수니까 국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소나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성립 요건이면 성립을 안 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법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역적인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영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토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뭐 바다가 있다가 그걸 영해라 그러고 그 영해 기선을 끝점으로 해서 지배 가능한 범위 보통 이제 대기권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를 영공 그래요. 그래서 영토 안에는 좁은 의미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몽고 같은 데는 영해는 없겠죠. 영공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왕을 비롯한 시민 이런 애들을 이제 국민 그래요. 인적 요소가 있는 거죠. 영토 안에 국민. 다 그냥 보면 보여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 나라 영토구나. 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주권. 주인으로서의 관리죠. 주인된 관리.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눈으로 안 보이는 건데 그 나라가 나라이기 위해서 필요로 한 아주 최고 권위 있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라답기 위해서 필요로 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근데 그 주권은 이 구성원들인 국민에 의해서만 인정돼서는 안 돼요. 인접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거 이외에 대외적으로도 걔네들은 나라야 주권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다 보이죠. 이거 두 개는 그냥 금방 보입니다. 근데 주권이 있냐 없냐가 한때 이스라엘하고 같은 땅덩어리 중복이 되다 보니까 대외적인 자기들끼리야 뭐 당연히 우리가 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죠. 지금 이제 따로따로 지금 금거 가지고 가둬놓고 지금 거기를 나라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방금 팔레스타인 사례에서 봤듯이 하나만 없어도 나라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주권에 관한 학문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발전했겠죠.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영토나 국민도 도대체가 우리나라 이제 남부로 갈렸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영토야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 국가의 그 뭐 대륙분이니 경제 수역이니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는데 일단 첫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 주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 주권과 관련된 첫 번째 논의는 뭐냐면 주권의 행사자가 소지자가 누구냐 소지자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 있기 전까지는 누구였겠습니까? 아까 이거 다 결정해서 지금 문제가 된 갑에게 또 을에게 세금 얼마가 거둘 건지 다 결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이때를 군주에게 주권이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1789년 전까지의 모든 이념적 프레임이 왕권 신수설과 군주 주권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조금 이제 제가 한번 더 던져보면 군주 주권론을 취하는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은 이 신하와 백성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신이니까 혹은 신에 준하는 존재니까 얘네들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본성이 원래 착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군주 주권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악설에 기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여간 틈만 나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남의 물건 훔치려고 그러고 남의 아내 탐하려고 하고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뭔가 신이 혹은 신에 준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게 혹독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주 주권론은 굉장히 과격하게 얘네들을 정신 못 차리게 다스리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화뜨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이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요. 자, 이 프레임 속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조금 현명해지는 게 좋을까요? 좀 미련해 보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저분은 신이야. 저분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런 걸 우민화 정책이라 그러죠. 우민화 정책.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프레임 속에서 1789년까지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떤 학자들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런 군주가 없다는 거죠. 국민들의 아둔함을 그 글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억울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후민정음이라는 말을 혼자서 창제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모든 신하들의 견제 세력, 중화사상을 배격해가면서 어여삐여기시죠. 그러니까 국민 그 신하와 백성을 특히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 군주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렇게 이제 키웁니다.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 우리나라도 뭐 그 예외는 아니었고 이렇게 오다가 이 사실 이제 군주가 잠깐 그 권한을 놓칠 때가 교황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유럽에서.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원정을 오는 그 쉽게 말해서 그 오랑캐들을 그죠? 그 이교도들을 섬멸하러 떠나 십자군 원정에서 교황이 치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그 속에서 이제 다시 군주가 교황의 못 뺏겼었던 권한을 다 되찾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막 길거리에 지천에 흔한 게 저기에서는 너무 귀하고 또 저쪽에서 지천에 흔한 게 뭐 차 이런 게 비단 이런 게 이쪽에서는 너무나 유럽에서는 또 귀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수공업이 이렇게 서로 간에 교역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윈윈 작전이 되는 거죠. 그걸 많이 하는 나라는 부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펑펑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터가 서는 거죠. 그리고 그 군주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좀 미련한 게 좋은데 그 도시에 사는 애들, 도시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놔두고 그 속에서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애들을 조금 자유를 주기 시작해요.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제 걔네들이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부를 막강하게 쌓게 되고 그 일정 부분을 군주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를 쌓은 애들을 이렇게 지우면 뭐가 되죠?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신분은 천합니다. 근데 이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은 왕이 일정 부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막 그 왕 흉내도 내고 성도 짓고 그 다음에 막 그 학자들도 육성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깨어나요. 아둔함에서 그걸 이제 계몽주의 그럽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깨어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신이 아닌 것 같아. 속았다.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 바스티유 감옥 사건을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 왕을 모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거를 그죠? 프랑스의 경우에. 그리고
이거를 얘네들이 갖고 있던 왕으로서의 권한을 여기가 다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없어지고 얘네들이 지배자거든요. 얘네들이. 그죠? 그 나라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돼서 된 거를 시민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성공이 돼서 나라의 주인이 된 애들을 뭐라 그러냐? 국민 그래요. 국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국민이 주인이 된 것이 원칙인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법률 용어는 쭉 정의를 모아서 압축시키면 법률 용어가 됩니다.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말 되죠? 그런데 이제 법률 용어는 가급적이면 이거 압축 진술이라고 그러는데 줄이고 또 줄여요. 6글자도 많다 이 말이지. 4자로 줄이니까 뭐가 되겠죠?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무슨 주의? 민주주의. 2자로 줄이면 민주. 1자로 줄이면 못 줄여.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뒷받침했던 이론들이 국민주권론이에요. 인민주권론, 국민주권론.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왕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주권으로 가고 자유진영은 국민주권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차이점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돼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권의 소지자가 누구냐? 아,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단계에서 두 번째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이 주권의 소지자로서의 국민이 그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행사 방법은요. 실현 형태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이 결정과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종래 왕이 이렇게 하던 때하고는 좀 달라요. 왕은 한 명이죠. 왕이 한 명이니까 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지 맘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국민은 어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5,100만. 뭐 인접국인 일본 기준으로 1억 2천 뭐 이러면은 지금 여기 갑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신림동의 박서방한테 세금 얼마 부과해야 돼? 그러면 옛날 왕은 얼마 부과해? 안 냈어? 그럼 다 털어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즉 국민주권주의하에서는 지금 신림동의 박서방한테 세금을 얼마 부과를 할까? 야 5,200만, 5,100만 모여봐. 5,200에서 100만으로 줄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 모여봐.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뭐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그럴까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은 도덕에 최소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지금 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혼자서 결정하는 거하고 둘이 결정하는 거 어느 게 어렵습니까? 나는 오늘 짜장면 먹을래. 뭐 이렇게 나는 오늘 그냥 비빔밥 먹어야 되겠다. 오늘 컵밥 뭐 이렇게. 근데 둘이 야 뭐 먹을래? 난 참고로 짜장면. 너는 회덮밥 먹는데. 그러면 회덮밥하고 짜장면을 근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회덮밥하고 짜장면 파는 이제 벌써 답답해지죠. 또 한 친구, 세 번째 친구는 갑자기 뭐 뼈갈비탕 먹고 싶대. 미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민주제? 민주주의를 직접 행사한다. 직접 민주제 그렇습니다. 직접 민주라고도 하겠죠. 너무 불편하겠죠. 너무 불편합니다. 신림동의 박서방한테 세금 얼마 부과해야 돼. 뭐 얘네들 둘이 결혼한다는데 결혼 허락해줘 마라.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데 지금 허락해줄까 말까. 그때마다 5,100만이 뭐예요. 실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스위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닐 때 이제 은사님께서 스위스에는 꽁뜨라는 게 있다. 꽁뜨라는 게 스위스 산악마을을 말해요. 걔네들 눈 오면은 다 고립되고
보시면 뭐 샤머니 마을이 뭐 쨍쨍쨍쨍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둘이 연애하는데 결혼하겠대. 그럼 막 이제 종쳐가지고 막 그 마을 사람들 모여봐. 갑돌이 갑순이 알고 보니까 둘이 눈빛이 이상하더니 얘네들 지금 결혼은 안 되겠대. 뭐 이 있는 사람 뭐 그러고 마을에서 결정을 해요. 혼인관계로. 직접 민주주의. 그 조그마한 사회에서 소사회에서 그냥 옆집에 있는 뭐 냄비 그릇까지 뭐 다는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하지 현대 사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 결정하지 말고 똘똘한 심부름꾼 하나 뽑자.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심부름꾼을 뽑아요. 처음엔 뭐 나이 순으로도 해보고 재력 순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겠죠. 근데 국민이 이렇게 뽑는 게 좋더라는 얘기지. 그걸 뽑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선거라고 해요. 선거.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자, 여러 명 뽑을까요? 한 명 뽑을까요?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왜? 10분 불편함을 경험해보고 그 뒤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명 뽑겠죠. 그 한 명을 참고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대통령을 한 명 뽑아서 국민이 갖고 있던 주권이 만약에 총량이 요만큼 있다. 돈으로 안 보이는 주권이지만 요만큼 있다. 그 중에 일부를 야, 요 부분은 네가 알아서 좀 자체적으로 네가 네 뜻대로 행사해. 이걸 뭐라 그러냐? 위임이라 그래요. 국민이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하고 다르게 요놈이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선거로 한 명을 뽑고 주권의 일부를 위임을 해준 거죠. 원래 이제 주권은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 편의를 위해서 그냥 주권 일부를 줬다. 그럼 요게 이제 비슷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학급이야. 학급의 일들은 우리가 학급 반원들이 다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그냥 자주 그때마다 생기고 뭐 청소 뭐 어떤 식으로 순서 돌아가고 이런 거 어차피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지만 주권의 소지자로서의 국민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지금 문제가 된 하나하나 작용의 대상으로서의 국민한테 요 대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주 반복되고 뻔한 거는 반장 한 명 뽑아가지고 반장 네가 알아서 각각 행사해. 그리고 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 여기 범위가 아니라 요 범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학급 반원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이렇게 행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 걸리면 지 권한 바뀌니까 주인님 직접 결정해 주세요 하고 오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 그러다 지금 싹 다 넘겨준 상황입니다. 네가 다 알아서 행사해. 이런 경우는 지금 주식회사 같은 데도 그러죠.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운명이 될 정도는 우리가 결정하지만 주주들이 다 모여서 주주총회에서 나머지 뭐 회사 경영에 있어서 뭐 어떤 직원을 채용하고 뭐 이사 임명 그런 건 네 알아서 해. 그게 이제 대표이사한테 뽑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패턴으로 국가에서 한 명을 뽑아서 얘한테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맡기기 때문에 얘가 다르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껌껌이 정해서 얘가 우편배달부처럼 요거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한다면 그건 직접민주제지 간접민주제라고 안 해요. 믿고 맡기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범위 내에서는 행사해. 그래서 요게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을 간접민주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얘가 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충실한 정복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 권한이 5,100만이 갖고 있었던 추상적 권한을 이런저런 사이로 한 명한테 몰빵을 해주고 조직을 갖고 행사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나라를 지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차 이상해져 가요. 멀리서 보니까 모처럼 돼 있어요. 이거랑 진배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선생님 다르죠. 옛날에는 지가 주인이라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주인인데 이런저런 사이로 우리가 행사하는 게 불편해서 믿고 맡긴 건데 그런데 경위야 그렇게 됐지만 실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왕이 대통령으로 바뀐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씨름이 깊습니다. 실제 지금 뭐 이집트,
쿠웨이트, 예멘, 시리아, 그쵸? 서남아시아가 뭐 군부 정권 뭐 타도되고 쿠데타에 의해서 시민혁명에 의해서 추앙됐었던 민간 정부. 그래서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정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걔네들이 부패해가지고서 친정부군 반정부군 지금 내전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막 인정 청소당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있겠죠? 액튼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액튼, 서 액트. 이거 절대 보겠어요. 어마무시한 파워.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행사하는 그런 권한.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는 여기 절대도 뭐 같은 뜻이기는 한데 여기서의 절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원칙은 예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 그러면 항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대생들이나 법학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 뭐 무슨 원칙? 비례 원칙. 근데 예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예외가 없는 걸 뭐라 그러느냐? 절대라 그래. 그래서 법을 아는 법학자나 법조인들은 절대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원칙이란 말 쓰지.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는 게 원칙이지. 왜? 사정 변경이란 게 있거든. 제가 우리 집사람에 대한 마음이 영원하다. 이게 원칙일까요? 절대일까요? 법을 아는 사람은 원칙이란 말을 좋아해요. 원칙이란 말. 절대? 절대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왜? 동서고금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어마무시한 권력은 예외 없이 섞더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스로를 견제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답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이거 하려니까 지금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한테 힘을 몰빵하게 되고 절대 권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하죠? 세금 안 걷고 군대 보내는 대표적인 조치인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면 되지. 직접 민주제로. 생활이 안 된다니까. 5,100만이 항상 모여 있어야 돼. 결국 이거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간접민주제라고 그러고, 이 간접민주제는 걔가 너 선악과 따먹지 말고 따먹어버릴 수가 있는 게 간접민주제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대의제라고도 합니다. 지가 알아서 결정해. 대신해서 결정.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현대 국가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이제 안전장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직접 아이고 그거 안 돼. 어차피 맡겼는데 고민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답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얘가 이런 거 다 없어졌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집행도 얘가 혼자 왕이 하고 또는 이제 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행사에서 이게 항상 썩는데 이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는 게 마치 모세 시계처럼 어디 절대주께서 막 석판에 써놓고 그 석판의 내용에 따라서 너는 그대로만 이걸 해. 그 기준대로만. 이렇게 하면 얘가 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없죠. 왜? 이제 얘가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대로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권력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어디서 할 거냐? 진짜 하느님이 막 석판에 새겨줄 거냐? 그래서 생각한 게, 야, 우리가 머슴을 하나 더 뽑자. 머슴을 하나 더 뽑아. 선거로. 그리고 권한 위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여기다가, 집행 권한은 여기다가. 근데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신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갑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갑뿐만 아니라 을, 병, 정 모든 국민에 대한 세금 걷는 기준이니까
이건 이제 결정은 좀 신중히 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결정이 나면 집행이야 뭐 신속이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부분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에다가 두고, 너는 네 마음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이 결정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여라 이렇게 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하려면 혼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결정하는 게 좋죠. 5,100만? 완전 신중하지.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나름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중한 결정을 하면 시간은 지연돼요. 신속한데 여기는 신중치 못할 수가 있고 졸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구가 뭐냐? 합의제 기관이래요. 합의제 기관. 합의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모여서 의견 합치를 이뤄내는 기관이에요. 그런 합의제 기관을 보통 위원회 그랬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듯이. 그렇죠? 위원회. 그리고 이 위원회라고 하는 거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모든 기준을 결정해 주는 위원회를 두자로.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예요, 국회. 국가 작용의 주요 기준을 결정해 주는 위원회. 국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몇 명으로 돼 있죠? 300명으로 돼 있어요. 300명. 적정한 규모라기보다는 나라 예산 사이즈로 봤을 때는 되게 1조 원당 한 명이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한 600명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300명은 좀 작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예산을 하는데 한 2조 원을 주무른다. 이거 너무 좀 과한데 뭐 이런 건데 국회의원들은 수 늘리는 거 싫어하죠. 왜? 늘리면 늘릴 만큼 국회 내에서의 권한이 또 300명이 있을 때하고 600명이 있을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이 기준을 뭐라 그러느냐?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근데 국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안도 이렇게 통과시키고 하는데 주요 기능이 요 기준, 법률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만들어진 즉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만 너는 행사를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꼼짝없이 법에 따라서만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냐면 이거를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니까 뭐가 되겠죠? 눈치채셨죠? 뭐가 확립됐다? 법치주의가 확립됐다. 주의, 원칙 다 예외가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법치주의가 확립돼요. 그럼 이제 법의 지배에 따르는데 옛날의 왕은 지가 신이 다스리는 거라 그래서 신치라 그러겠죠. 근데 루이 16세가 목이 날아갔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치라 그래요. 신 아니었다.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보면은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권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권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작용을 행하는 이 국회가 나눠져 있고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이 존 로크라는 분이에요. 존 로크. 이제 대의제 간접민주제를 채택하면서 권력을 두 개로 나눠놨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법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확 줄인 거예요. 여기는 이 정립된 법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면 뭐가 돼요? 이걸 입법이라고 그래요. 입법. 입법을 행하는 부서를 입법부 그러겠죠. 여기는 집행부 내지는 행정부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항상 그때마다 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집행부, 행정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국가작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가작용이라고 안 하고 입법작용이 하고 행정작용으로 나뉘어서 여기가 이제 행정이 되니까 여기 이제 행정이 되니까 여기는 입법. 이렇게 되고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요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됐다. 참 잘했어요.
옳게 박수치고 끝나는데 이것도 줄이면 법률에 적합한 거를 확 두 자로 줄이면 적법한 행정작용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에 위반됐다. 그러면은 국민의 각각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에 따라서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국민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가 나겠죠. 이 상처가 난 애가 여기 가서 때린 놈한테 사과받고 구제받는 거다. 이게 이제 존 로크의 사고방식인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 조직이에요, 조직. 조폭한테 5,100만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이 조직한테 얻어맞았는데, 걔한테 가가지고서 사과해, 진정성 있게, 그리고 구제 뭐 이렇게 하다가 실종되고 깍두기나 진배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기관 만들자. 그래서 법원이라는 거예요. 이 법원. 이 법원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얼핏 보면 피라미드 조직 같은데 여기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막 명령하고 상명하복 관계여서 한 몸이나 진배가 없어서 피라미드 조직.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대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가 너 재판 이렇게 명령 못합니다. 다만 권리를 법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갑에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행정작용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거를 가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데다 보니까 원래 이게 신이 진짜 얘가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제 행정작용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따지는 게 신인데, 신의 역할을 인간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도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따르자. 사회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법원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뭔가 이게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이런 거 다투는 것은 행정법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또 갑과 을이 서로 막 분쟁이 생겼어. 이게 네 딸이니 내 딸이니, 뭐 이게 내 집이니 네 집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민사소송. 그래서 여기서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조 전문가니까 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갑의 말이 옳으냐 을의 말이 옳으냐, 갑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냐 무죄냐,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 이런 것들을 법에 따라서 판단한 후에 선언을 해줍니다. 이건 네 거야. 넌 유죄야. 이 행정처분은, 이 행정작용은 적법이야.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이것을 판단 선언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사 같은 데 보면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위에 간언하는 부서를 사간원, 이렇게 관리들의 어떤 그 비리 같은 걸 따져서 비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감찰하고 규찰하는 거, 사헌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사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해서 권한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국가 작용이 사실 국가 안에 국민도 들어가지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어떤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 심부름꾼들한테 맡긴다는 전제하에 간접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미쳐 날뛸까봐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이 크리스토퍼 몽테스큐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삼권 분립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이 삼권 분립은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출발했을까요? 회의적인 시각. 그죠? 저 권력 분립은 협동, 분업의 원리가 아니에요. 협동, 분업의 원리는 원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셋이서 하면 훨씬 능률이 오른다는 게 협동, 분업의 원리인데,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면서도 얘가 한쪽에 몰아놨을 때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나눠놔서 협동, 분업의 원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세 개로 나눠져서
뭐를 하는 거냐? 주인, 주권의 소지자인 국민, 주권의 소지자로서의 국민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제 이 각각 영역에 있어서 이 대상이 되는 국민은 5,100만 분의 1이어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예요. 이 조직을 가지고서 5,100만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조직적으로 행사하는 이 화살표의 행정처분인데 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미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를 하도록. 그래서 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권리 중에서도 기본된 권리를 기본권이라 그래요. 기본 권리를 줄여서 기본권. 이 기본권 보장이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이 위태로움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국가가 있는 거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국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국가는 필요가 없는 국가인 거예요. 그럼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걸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한테 맡기게 되고 얘가 미쳐 날뛸까 봐 결정의 권한을 입법부에 그리고 이것의 틀리고를 진위 여부를 가려서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간 이것을 권력 분립이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고요?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서부터 그죠? 국민주권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냥 법치주의 원리.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민주제, 그죠? 간접민주제. 그 속에서 권력 분립이 나오고 그 속에서 법치주의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세 며느리가 시샘해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 헌법은 이런 나라의 구성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의 과연 이 기본권들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에 입법부는 어떤 권한을, 사법부는 어떤 권한을, 행정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린 거고 그 내용을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1조부터 130조까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쉬었다가 한번 헌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법조문 중심으로 한번 겉핥기식으로 한번 쭉 한번 스키핑하는 것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